거기가 너무 가시덤불이 많은 거예요. 볼 때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신발도 없이 온 몸으로 헤쳐서 진짜 온 몸이 다 긁힌 겁니다. 막 피가 줄줄 나오고 그냥 뭐 다리도 다 그렇게 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탈북 스토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자기 채널을 개설하면은 늘 하는 탈북 스토리. 저는 사실 특별한 탈북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채널을 오신 분들께는 제 탈북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탈북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탈북을 하는 경로나 그리고 탈북하는 가정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는 가정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누구에게나 힘들었을 것 같고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말로는 특별하지 않은 탈북 스토리라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고 지금도 밤이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탈북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담담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탈북했던 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02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5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탈북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번에 아오지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지만 저는 남한 출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감시계층 그리고 감시계층 중에서도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반역자 집안 뭐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준감시, 반감시 뭐 이런 그런 출신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출신 성분들은 더 높은 충성도를 요구받아요. 당으로부터. 네, 언제든지 생활총화 그리고 뭐 자아 비판, 호상 비판 이런 데서는 더 강력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게 저희였고요. 이 얘기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의 동향을 당에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자기 가족을 동향을 적어서 당에 보고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을 길러내셨고 저희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냐면 당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거라도. 그리고 이건 옳던 그르던 이런 거는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탈북 계획을 세우고 이걸 어머니한테 말하는 즉시 저희 어머니는 신고를 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니 당이 잡아주십시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저희는 노동당의 개가 되고 발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탈북이라는 탈자도 입에 올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아오지 지역은 국경 지역과는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탈북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탈북했던 사람들의 뭐 증언이라든지 소문 이런 것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2명, 3명이 앉아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런 환경상에서 저는 19살까지 자랐고요. 라진선봉이라는 곳으로 장사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가 소녀가장을 하게 됩니다. 최신소라는 곳에 적어두고 교환수로 있으면서 83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면 한 달을 출근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시간을 사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사서 라진선봉시에 장사를 하러 다니면서 먹고 살았는데요. 그것도 또 눈치 보여서 계속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그렇게 쉬고 나면 또 한 달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중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남한은 전혀 몰랐고요. 남한이라는 곳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곳에 간다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고 남한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남한에 가서 살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여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19살까지 살았죠.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라진선봉시를 다니면서. 어느 날 무거운 옥수수 배낭을 메고 그게 한 30km에서 35km 이 정도 사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낭을 메고 이제 70리, 그러니까 이게 10리가 4k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리면은 28km,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35km의 옥수수를 메고 라진선봉시라는 것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오지에서 떠나서 라진선봉시까지 가는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온 낮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그 지금 물동량이 중국에 이렇게 건하세관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로 나와서 원정세관을 통해서 라진선봉시로 가는데 그 길에서 저도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다가 중국인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인이 트럭을 몰고 가는 중국인이었는데 많이 있으면 또 안 세워줘요. 여러 명이 있으면 꼭 혼자 있는 사람만 태워주거든요. 왜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 사람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처벌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서 이분들도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소문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다 다니거든요. 이렇게 몰려다니는 건 안 하고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산길로 이렇게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로 중국차가 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중국인을 만난 순간이었고요. 그때 그 중국인이 차에 태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14살 때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을 그 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먹고 삽니다. 이랬더니 참 안 됐다고 하면서 본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국 돈으로 그 인민폐 그때 당시에 100원이었는데요. 이게 내가 이렇게 엄청 무겁게 메고 가서 팔아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 100원이. 그래서 그 100원을 주시면서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도시락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락을 내려서 봤는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이나 반찬이 살짝 얼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추웠는데요. 계란에다가 부추를 볶은 거 있죠. 그 반찬에다가 흰쌀밥을 넣은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스티로폼에 담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 스티로폼도 새 것이라는 걸 만져봤고요. 그리고 그 부추 계란 볶음,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자기가 싸온 도시락인데 네가 먹고 이 돈 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다음에 올 때 자기 어느 날 넘어오니까 그때 그 차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라진선봉시에 저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한 3주 후에 다시 그쪽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그 차를 기다리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기다리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보면은 일반인이 진입이 되는 도로가 있고요. 그 국경 지역에서는 진입이 안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이 되는 도로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진입이 안 되는 도로 그쪽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저는 거기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거기 꽃제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진입 안 되는 구간에. 그래서 이 꽃제비 애들 중에는 제가 가까이 지냈던 애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꽃제비 애들도 알아놓으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꽃제비 친구에게 가끔은 빵도 주고 혹은 뭐 제가 가져갔던 그 꼬장떡이라는 거 옥수수로 만든 빵인데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옥수수 이렇게 볶은 거 있잖아요. 콩딱게 뭐 강내딱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한 점씩 나눠줬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거면은 100% 중국인을 만나는 여자라는 걸 얘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2번 만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번 타고 갔던 게 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오지로 들어갔는데 누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 탄 거를.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요.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저 혼자 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 보이부에서 한번 취조를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냥 보이부는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때리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막 때립니다. 뭐 머리도 때리고 발도 차고 뭐 배도 차고 막 그리고 욕도 뭐 세상 쌍욕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쌍욕을 하면서 너 라진 선봉시에 가서 중국차 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버텼고 그 보이지도원이 너 본 사람 있대요.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본 사람이 없다는 걸. 근데 어떻게 신고 들어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죠. 그 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분이 그러면은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 근데 너 한 번만 걸리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돼서 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가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그 장소에서.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놀랬죠. 근데 얘네를 믿었어요. 아, 나를 봐도 신고는 안 하겠지. 그리고 그때 당시가 세간이 거의 막힐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5시까지 세간을 봤었습니다. 진입하는 차량은 5시까지 물동량을 막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거기 나타나기 4시 반? 거의 5시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자기 마지막 차로 올 테니까 그때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기다렸던 거였기 때문에 아 얘네만 피하면 그 아저씨 만나서 다시 차를 타고 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믿었던 꽃제비 아이가 신고를 한 겁니다. 북한은 신고를 하는 게 여기는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거긴 전화가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신고를 하고 달려오는 뭐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간 게 아니고 다른 친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근데 신고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얘기한 거죠. 누나 지금 저기 보이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보이지도원이다. 그래 지금 빨리 튀라고 뛰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잡힌다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쪽에 숲속에서 보이지도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생각했죠 순간. 아, 나 저 사람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뛰어야 되는데 뛰면은 무조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가 5월 29일이어서 이렇게 개암나무가 좀 제 허리? 가슴? 요 높이 정도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납작 엎드리면 안 보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도 정말 무서웠어요. 납작 엎드렸더라도 와서 찾으면 그냥 잡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보이지도는 달려와서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지 않고요. 어디 뛰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방향으로 계속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제비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 지금 제가 숨어있던 곳에서 꽃제비 아이들 지나가는 그 발 보이고요. 보이지도원이 지나가는 발도 다 보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한 2-3시간을 버티게 됐는데 그 시간에 낮이 저물었죠. 그리고 어둠이 찾아온 밤이 됐는데 이 보이지도원이 찾다가 안 되니까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라고요. 무슨 어떤 하면서 너 이제 여기에서 잡히게 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내가 9시에 너 신고를 해서라도 내년을 무조건 감옥에 보낼 거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7시 8시 이때쯤 됐습니다. 정말 어두워졌고요. 저는 사실 그 밤에 두만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낮에만 봤거든요. 왜? 거기는 일반인 진입이 안 되니까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밤에 거기서 묵게 되면서 중국 쪽을 바라본 겁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렇게 희양찬란한 중국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교화소행을 예약한 상태죠. 지금 들어가면 아우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교화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말 넋이 나간 채로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기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중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수심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강폭은 얼마나 되며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정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즉흥으로 나는 저쪽에 가야 됐다. 왜? 돈을 벌어오면은 교화소에 가더라도 이 돈을 좀 지불하면은 쉽게 하거나 일찍 나올 수 있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쪽에서 내려옵니다. 사실 그 반경 4km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4km까지는 아니고요. 뭐 1km에서 2k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2km 이상, 2000m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게 두만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km 반경에는 인간 진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강으로 내려가는 데는 다 옥수수밭, 다락밭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면에 옥수수밭이 있는데요. 거기는 일반인 진입이 전혀 안 되죠. 그 경작하는 사람들은 허가받은 사람들, 그 지역, 그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옥수수밭으로 해서 내려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시 반, 10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서 좀 봤던 것 같은데 9시 반쯤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사방은 암흑의 밤이고요. 저쪽 중국은 아주 휘황찬란하고 이랬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정말 떨렸어요. 아, 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저 아래 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한 가지, 여기 위에서 봤을 때 그 두만강, 그 흘러가는 두만강 중간에 모래섬이 나온 것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중간에 모래섬이 나와 있으니까 아, 저 강은 내가 건널 수 있는 강일 거야. 뭐 혹시 깊어야 허벅지 아니면 더 깊다고 생각해도 뭐 허리 둘레까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헤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뛰어든 거죠. 뛰어들기 직전까지 지금 그 강까지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막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국경수비대가 이게 거기 강둑을 순회하고 있더라고요. 낮에도 그렇게 지금 기지를 발휘해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강으로 뛰어들어도 물소리에 이 친구들이 볼 거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판단을 하고 뛰어간다면 옥수수대 밟는 소리에 이 친구들한테 걸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가 엎드려 있는 뚝을 가로질러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지나간 다음에 생각했죠. 아, 나는 이제는 중국 쪽 물로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겠다. 왜? 옥수수대 밟는 소리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강에 몸을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 저는 죽었다는 걸 직감했죠. 지금 생각해도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 강폭은 300m라고 합니다. 그게 두만강이 동해와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세 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곳이고요. 그 반대쪽이 중국 훈춘 방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방천이라는 데 검색해 보시면 제가 넘어온 자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는 탈북 루트이긴 해요. 단 얼음이 얼었을 때, 강이 얼었을 때만 탈북 루트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물이 녹았을 때 걷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강폭은 300m, 수심은 그때 7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실은 물에 뛰어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서 봤던 물 자체가 이렇게 얕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평소에 그 강에 했던 행동, 강 바닥을 밟고 열심히 앞으로 나가거나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여기를 건너서 중국에 갈 것이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툭 떨어지는 순간 막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그 막 떠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근데 다음 순간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일단 이게 물에 막 젖으니까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고 가방을 던지고 신발도 손에 쥐고 있던 거, 신발도 이렇게 거의 손에 쥐고 내렸어요. 이게 건너가서 신는다고. 근데 그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옷도 벗었습니다. 옷도 벗는데 이렇게 단추가 4개였는데 풀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뜯으니까 뜯기더라고요. 그 한 4개, 5개 단추였는데,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안에 와이셔츠 같은 것도 벗고 진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진짜 손과 발을 쉬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물을 거스르는 느낌이 났고요. 그래서 그 물을 거슬러서 그 중간에 모래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한숨을 돌리고 그때까지 고민했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랬는데 순간 제 주변이 환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 국경수비대가 라이트를 그 강을 수시로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걸 또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얼음이 얼었을 때라면 저는 발견됐겠죠. 이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짐작하에 본다면.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없을, 그리고 두만강이 녹았기 때문에 살부 루트가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군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라이터를 비추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로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헤엄을 쳐서 중국 쪽에 더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도착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강을 건너자마자 마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불빛으로 봤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쪽에서 두만강에 내려오는 게 한 1-2km 정도 된다면 두만강을 건너고 마을을 찾는데 적어도 4km 이상은 됐습니다. 제가 볼 땐 4,000m 이상이 되는 거죠. 그거 정말 한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옷바람에 그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거기가 너무 가시덤불이 많은 거예요. 볼 때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신발도 없이 온 몸으로 헤쳐서 진짜 온 몸이 다 긁힌 겁니다. 막 피가 줄줄 나오고 그냥 뭐 다리도 다 그렇게 되고 그런 상태로 지금 그쪽 중국 쪽에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뭐 브로커도 없고 누가 저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간 사람도 없고 진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염없이 걸어가다가 불빛이 있는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 있는 집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젊은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꼭 안고 자는데 거기에다가 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와달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또 걸었습니다. 하염없이. 걷고 가는데 어느 불빛이 보이는 집에 갔더니 그 강아지가 너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짖는데 그 강아지를 쫓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나와보길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고 보니까 이 밤중에 속옷바람에 있는 제 지금 온몸은 흙덩입니다. 그게 그 두만강이 검은색 진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온몸에 그거 들었었고 또 막 피도 줄줄 흐르고 막 이런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던 중국 아저씨가 막 저 등을 떠밀면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는 전혀 모르니까. 그랬는데 무섭지만 그렇게 도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제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죠. 네, 처음 본 중국인의 집이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오지가 정말 못 살았지만 저희가 막 팬티를 기어 입는다? 뭐 물론 있겠죠. 팬티 기어 입으신 분이 있었겠지만 중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속옷이 이렇게 기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식 언덜방이었는데 방도 정말 작은데 그 할머니가 기운 추리닝을 입고 누워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퉁퉁하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짜증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싸우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할아버지는 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를 봤으니 도와줘야겠다 이거였고 할머니는 너 이 정신 있냐? 이 얘를 도와주면은 그 국경수비대에 혼날 건데 뭐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둘이 계속 말씀을 몇 번 오고 가시다가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빵 치시는데 그다음 할머니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수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이렇게 씻으라고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짝 얼굴하고 손만 씻었습니다. 손 씻고 지금 온몸이 너무 더럽잖아요.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랫목에 자리를 내줘가지고 그 첫날 밤을 거기서 자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잔지 모르겠어요. 깨워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쌀밥 있잖아요. 쌀밥에 계란탕 이런 걸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언어를 모르니까 조선족 아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여기는 지금 국경수비대가 매일 2번씩 순찰한대요. 탈북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을 수 없고 네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중국 그 대륙 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옷을 입고 날이 밝으면 얼른 여기를 빠져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 없냐. 나는 중국에 살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그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된대. 왜냐면 국경수비대가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계속 훈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다시 훈춘으로 갔고 이렇게 제 중국 생활이 6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6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의 그 6년간은 지우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아요. 정말 수많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고생은 또 했습니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한국에서의 고생은 그 중국의 고생에 비하면 진짜 1000만분의 1, 만분의 1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6년을 거치고 한국에 오기까지 제 탈북한 날은 딱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탈북 스토리를 굉장히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많은 탈북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평범했던 탈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목숨 건 탈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도 목숨 건 탈북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탈북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이 아오지 누나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진심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